1980년 오스트리아군은 그들의 제식권총으로 T-38 발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 독일군이 채택한 이 권총은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오랫동안 애용되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됨에 따라 오스트리아군은 새로운 권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차기 권총의 성능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무게는 800g을 넘지 않도록 가벼워야 한다. 부품 수는 40개 이하로 해 구조가 단순해야 한다. 진흙과 눈 등에 노출되어도 총알이 발사되어야 한다. 1만 발 이상 사격이 가능해야 하며 오발률은 0.1%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까다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총기 회사들은 오스트리아군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가스톤 글록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과 금속 가공에 대한 기술이 있어 군용 나이프와 야전삽, 한띠 등을 만들어 군에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권총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총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며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총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사격 방법에 대해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면 총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작동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총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후인 1981년 가스톤 글록은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자신의 17번째 개발품을 등록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제품에 글록 17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여러 회사들의 제품을 모아 시험 평가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글록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게는 661g으로 매우 가벼웠으며 부품은 34개에 불과해 구조가 매우 단순했고 1만 발의 발사 시험에서 단 한 번만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능에 가격까지 저렴했던 글록은 오스트리아군의 제식 권총으로 선정되었으며 초도 물량으로 25,000정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글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mm탄을 사용하는 글록은 탄창에 무려 17발을 장전할 수 있으며 외부의 해머가 노출되지 않는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외부의 안전장치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아쇠를 당겨야만 공이가 작동하도록 해 총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오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방아쇠도 정확히 가운데 부분을 눌러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총열은 강선이 없이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총알이 총열에 강하게 밀착되어 총구 속도가 매우 빨랐고 화약 찌꺼기도 잘 남지 않아 사용 수명도 길었습니다. 무엇보다 글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부 총몸과 탄창이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론6 계열의 고탄성 강화 수지로 금속에 버금가는 강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플라스틱 특유의 탄성으로 인해 충격으로부터 내부의 부품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몇몇 총에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글록처럼 금속과 플라스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경우는 없었습니다. 1984년 글록이 유럽에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미국의 총기 판매상 칼 발터가 오스트리아로 출장을 왔다가 총포상에 전시된 글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글록이 사각형 플라스틱에 특별한 장식도 없는 못생긴 권총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사격을 해보고 난 후에는 이 총의 성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웠으며 적은 압력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져 빠른 속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자동 권총을 세계 최대의 총기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치안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마약과 불법 총기가 확산되면서 강도와 강간, 살인 등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거리를 거닐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소총이나 자동 권총 등으로 무장해 화력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반면 미국 경찰의 제식 권총은 여전히 리볼버였습니다. 탄이 고작
6발밖에 들어가지 않으며 대장전을 위해선 총알을 하나하나 약실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발터는 미국의 각 경찰서를 돌며 글록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마침 새로운 자동 권총을 원했던 경찰들은 이 총의 성능에 만족하며 그들의 기본 무장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글록이 법 집행기관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이 총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글록을 분해해 워싱턴 공항에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는데 글록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탐지기에 찍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이 총을 대량으로 구입해 테러에 사용하려 한다는 첩보까지 입수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플라스틱 권총을 미국으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글록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록 측에서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글록에서 강철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금속제 권총보다 높아 금속 탐지기에 매우 잘 탐지되며 워싱턴 공항에서의 실험은 보안 요원의 부주의로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글록이 공항 검색대에 탐색되지 않는다는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글록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이 총의 좋은 홍보수단이 되었습니다. 글록은 다른 어떤 권총보다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새로운 자동 권총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록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음악과 영화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미국의 랩 음악에서는 팝, 드롭, 캅, 콕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글록은 이들 단어들과 라임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수들은 총을 뜻하는 단어로 글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이하드2라는 영화에서 테러범들이 이 총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글록은 경찰과 범인이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글록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단순한 설계와 자동화된 공정으로 인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글록 제조사는 처음에 가격을 $240 정도로 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560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가격도 다른 경쟁 모델보다는 싼 가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글록 제조사는 한정을 판매할 때마다 무려 6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록은 뛰어난 성능, 저렴한 가격, 미디어의 홍보 등이 더해지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FBI와 같은 기타 법집행기관, 여러 특수부대와 경호원들의 제식 권총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 또한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글록은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주요 모델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록 17은 최초로 제작된 기본형으로 9mm탄을 사용하며 탄창에는 17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글록 18은 방아쇠를 당기고만 있으면 탄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기관 권총으로 경찰 기동 타격대와 군 특수부대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긴 탄창에는 33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글록 19는 컴팩트형으로 손이 작은 사람이나 여성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했으며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탄은 15발이나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본형인 글록 17과 함께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글록 26은 서브 컴팩트형으로 콤팩트형인 글록 19보다도 더 작게 제작되었으며 10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글록 42는 슬림 라인 서브 콤팩트형으로 크기가 극단적으로 작아졌으며 탄을 1연료만 장전하는 단열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은 6발만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주머니나 발목에 쉽게 은닉할 수 있어 백업용 권총으로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글록은 첫 모델이 나온 이후 몇 차례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글록을 세대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1세대는 처음 생산된 모델로 후박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립에 특별한 무늬가 없어 타격 시 총이 미끄러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2세대는 그립 전후방과 방아쇠울 전방에 서레이션이 생겨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고 총기 번호가 각인된 철편이 삽입되었습니다. 1998년 3세대는 그립을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 부분에 홈이 파여졌으며 하부 프레임에 레일에는 후레쉬 등 각종 부가 장비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세대는 그립 후면에 백스트립을 자신의 손에 맞는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왼손잡이를 위해 탄창 멈치를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5세대는 그립의 홈이 사라져 다시 평평하게 되었으며 슬라이드의 앞쪽 모서리를 완만하게 깎아 옷이나 총집에 걸리지 않도록 했고 탄창 삽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넓어져 탄창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글록이 미국에서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력한 영업력도 안목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경찰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던 구형 권총을 지급받고 그 대신 신형 글록을 지급해주는 영업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글록의 생산량을 늘려 제조 비용을 낮추고 구형 권총은 중고 시장에 팔아 부수적인 수입을 올렸던 것입니다. 일례로 글록 제조사는 뉴욕 경찰로부터 4,500정의 구형 권총을 받고 대신 신형 글록을 지급해 주었으며 이 구형 권총들을 다시 도매업자에게 되팔아 125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미국 총기협회에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거나 글록 소유주들을 위한 사격대회를 개최했으며 그곳에서 각종 음식과 유흥거리를 제공해 온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록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자 총기 소지 반대론자들은 글록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범죄, 글록이 사용되고 있으니 글록의 장탄수를 줄이거나 판매를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몇몇 사람들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글록 측에서는 막대한 금액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들은 자동차 사고나 칼을 이용한 범죄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건에는 죄가 없으며 그러한 논리로 글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임할 때는 소송 당사자와 따로 접촉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주고 다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그동안 압도적인 판매고를 올렸던 글록의 미국 내 특허가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누군가 글록의 복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글록과 유사한 자동권총을 만들었지만 기대한 만큼 판매고를 올리지 못했던 미국의 총기 회사들은 이제는 아예 글록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복제품 제조는 해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속 가공 산업이 발달해 있으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했던 튀르키예는 글록의 복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300달러대의 저렴한 가격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총기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콜트나 브라우닝, 클라시니코프를 꼽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내구성, 충분한 장탄수, 저렴한 가격, 이 모든 것을 작은 권총 안에 모두 담아낸 가스톤 글록은 훗날 총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